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너무 좀 타이트하고 지루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사인의 최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사인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길었던 것 같아요.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정확히 이 시간에는 어떤 분류심사의 어떤 과학화 그리고 분류심사의 어떤 의의나 기능,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몇 사람 대답해 보세요. 출석 부를 테니까. 권은지 대답 잘했어요. 심수빈, 송윤섭, 윤섭이 잘 지내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만날 기회가 요즘 없네요. 장철우, 김재나, 서양미, 양미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나요? 그래요. 변일래 잘 지내지? 수업 진행 전에 한두 가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무엇이 교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성, 어떤 것이 교육 훈련인지. 방금 보여준 자료는 경향신문 5월 19일자 칼럼을 쓴 추혜인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쓴 건데 가정의학과 전문이네요.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외상 환자가 모여 있는 어떤 요양병원을 다녀온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왕전을 가거나 요양병원 가면 아무튼 집에서 혼자 생활하더라도 거의 환자복을 입고 있대요. 환자복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거 편리함이 벌써 떠오르죠. 청결함, 편리함. 청결하다는 이야기는 땀이나 분비물 흡수가 잘 되고 빨아도 깨끗하게 빠는 그런 옷감이죠. 편리하다는 것은 그 환자복 자체가 치료를 하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 또 입고 벗고 뭐 하기에도 편리함이 있어서 환자복을 의뢰 입는데요. 집에서도 입고 뭐 요양병원 가도 그렇고 환자복들로 보통 생활하는데 일본의 요양병원을 갔더니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한 손으로는 도마와 칼을 주고 요리를 하게 만들더래요. 그리고 모여서 게임도 하고 다른 어떤 학습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낱말 퀴즈 같은 거 퍼즐 맞히기도 하고 환자들인데 그리고 옷을 일상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일상복을 갈아입는다는 것들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마저도 어떤 활동을 학습을 하게 하고. 근데 사실은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일상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진행한 거래요. 모든 일상이 재활입니다. 교정의 교육, 훈련, 재활 이런 단어와 연관지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를 일본의 학자가 쓴 글을 잠깐만 여기를 한번 우리 교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줄게요. 제가 다른 과목에 교정 사이론 과목에서 원상 회복적 정의에 대한 참고 자료로 준비했던 건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오랫동안 범죄자 교육과 상담을 해온 오카모토 사케키, 다시 읽어볼게요. 오카모토 사케키 교수는 그의 첫 책 반성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수형자의 책무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행복해지라니 당치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갱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남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점점 자신이 피해자의 소중한 그 무언가를 빼앗았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용자가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죄책감도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모순된 두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고 힘든 형벌일 수도 있다. 저도 교정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때 롤 레터링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일본에서 제가 좀 도입해서 적용해 본 건데요. 수용자에게 어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게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용서와 화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수용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어쩌면 다른 교육보다도 자존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은 정말 자기를 해치고 상대도 해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게키 교수의 오카모토 시게키 교수의 통찰력은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몇 줄 더 읽어볼게요. 범죄자가 교도소 밖을 활보하는 광경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오로지 교도소 수감이란 것도 무능하고 후진적이다. 좋은 사회일수록 죄값을 묻는 방식도 효과적이고 다양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 우리는 그동안 이 과목의 제일 중심에 이제 분류심사에 와 있잖아요. 분류란 교정의 관건적 개념이고, 교정의 발전사는, 변천사는 분류기술의 발달사라고 말을 전제를 하고 이 과목을 시작했어요. 분류란 그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거. 분류처우 제도는 그러한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는 것이다. 상응한 처우를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특성화된 시설, 소규모화의 시설물의 문제들,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들, 개별 처우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것이 분류심사다. 가장 중요한. 분류심사는 그러한 것을 알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분류심사라고 합니다.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나누어서 설명해낼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수용자가 입소 시부터 출소까지, 이제는 출소 후의 개방 처우까지도, 사인의 처우까지도 연계되는 전 과정에 개입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재심사는 그런데 정기 재심사와 필요시 또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기 재심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분류를 잘해야 교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왜? 수용 관리와 교정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제고시키는 거고 어떤 일을 할 사람들에 대한 직원들의 배치를 적절히 할 수 있고 어디에 가둘지에 대한 시설의 구분은 시설 경비까지도 줄일 수 있고 또 그 시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과 연계되는 것들은 모두 분류의 보안의 정도랄지 그죠? 개호의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분류가 갖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심사는 무엇인가요? 그런 걸 하는 어떤
노드맵, 프로그래밍, 또는 어떤 좌표, 어떻게 진행하는 걸 만드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그 의의를 한번 봐볼까요? 분류 심사는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한다. 개별 처우 계획을. 교정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개별 처우라고. 그래서 수용자에 대한 그 개개인의 처우, 개별 처우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 측정, 평가하는 것이 분류심사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분류심사가 과학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가 분류심사직이라는 걸 최초로 시작할 때 우리나라 제1호 직원이었어요. 그때 법무부에서 했던 게 대한민국 교정을 과학화 선진화하기 위해서 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오겠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한 졸업생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뭔가요? 수용자에 대한 개별 처우 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를 하나 볼까요? 경기대 교수죠. 이수정 교수님. 이 이야기를 위험성 평가 도구를 만들면서 머릿말에 써놓은 건데 우리 분류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짧게 조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현대 형사사법 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 그래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 소위 미래 행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위험성, 재범에 대한 그러한 미래 행동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범죄 특성, 기본적으로 범죄 특성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건 정보, 범죄자의 범죄 경력, 그의 교육 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예측된다. 미래의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따라서 형사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잠재적인 범죄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수사, 재판, 교정 등 형사사법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판단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절차이며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중 마지막 단계인 교정 단계는 특히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예측을 하여 가석방의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뭐 꼭 그 업무에만 국한된 건 아닌데 이 위험성의 평가 도구를 만든 이유였는데 사실은 분류심사의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거죠. 분류심사의 가장 큰 의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효과적인 처우의 교정 교화에 있고 또는 효율적인 수용 관리에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까지를 예측하고 그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안에서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게 분류심사다. 근데 우리 이제 분류심사를 할 때 분류심사는 이런 전반적인 절차인데 굳이 나누어 설명해 보자면 분류조사를 위한 어떤 자료 수집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분류 검사들. 이 사람의 인성 체계나 위험성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한 분류 검사, 소위 심리 검사가 주된 거겠죠. 심리 검사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모든 검사 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 표준화가 이루어진 유용한 아주 유효한 검사 도구가 필요하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한 분류조사 자료와 분류조사 자료는 주로 어떤 자료라 그랬나요? 주로 경찰, 검찰, 법원의 판결문 이런 자료가 기본적으로 조사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 갖고는 뭘만 알 수 있나요? 과거의 범죄 경력, 과거에 이 사람이 살아온 것밖에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특성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예전에 그런데 교정에서는 누진처우 제도로 운영할 때는 여기에 국한된 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해서 누진 계급으로 편성해서 질서 유지, 수용 관리에 치중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분류처우라고 하는 개별 처우에 중점을 두는 분류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적성, 인성 이런 걸 파악하고 미래의 계획까지를 알아서 어떻게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출소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라고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다. 이게 분류심사다. 그래서 분류검사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오면은 이제 지능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MMPI를 통한 인성검사들 이런 부분들을 주된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교정심리검사라고 해서 보다 더 우리한테 적합성이 높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심리검사를 이야기할 때 타당성의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수행자에게 적합한 건가요? 그 검사가 유효한가요? MMPI만 해도 사실은 처음에 수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검사는 아니잖아요. 미네소타주에서 환자들의 인성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였는데 정확도가 높다 그럴까요?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된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교정에서 도입해서 쓴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어떤 검사가 교정에서 필요하죠? 어떤 검사가 가장 유용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했던 그런 검사들을 가지고 주로 했던 검사들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검사로는 위험성 측정이죠. 레피 등급의 결정, 레피 검사라고 하는데 그건 앞에다가 K 레피 그래서 코리안이라는 말을 앞에다 K 약자를 쓰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위험성의 척도 검사. 위험성도 성격적인 그 사람의 어떤 위험성들 안에서의 생활할 때 위험성, 도주 예측에 관한 문제들, 이것도 물론 성격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생활할 때는 어땠는지, 이 범죄의 유형은 어땠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했을 때 안에서의 적응 부적응의 문제, 그리고 도주 난동 등의 문제, 미래의 재범의 위험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게 가장 지금은 중요한 검사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의 교도소를 4개의 등급별 교도소로 나눠뒀기 때문에 그 나눠둔 데는 두 가지죠.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적절한 위험성에 따른 개호가 이루어져야 되는. 처우의 내용도 다르다 그랬죠. 처우가 완화되고 개방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위험성이 있고 뭔가 기본적인 어떤 책임감이나
자율 이런 걸 부여해 줘야 될 질서에 대한 어떤 훈련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 그리고 보다 그런 것보다는 사회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검사, 그런 필요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재범 예측지표 레피 등급 레피 검사 K레피는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처우와 수용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등급별 교도소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이 사람을 다뤘을 때 그 피곤함과 늘 위험성의 문제들. 그런데 같은 등급의 수용자들을 관리했을 때는 수용 관리도 더 효율적이고 처우도 유사한 처우들을 같은 등급의 처우들을 한다면 보다도 효과적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수용 관리의 효율성, 교정 교화의 효과성을 높이는. 그러기에 사는 것이 지금 있는 재범 위험성 척도에 대한 검사들. 그리고 분류심사라는 것은 갖는 것은 분류를 위한 분류 처우 제도가 운영을 위한 그런 측정과 평가들을 우리가 분류심사라고 한다. 그런데 분류심사는 분류조사와 그러한 어떤 자료들, 경찰, 검찰, 법원, 필요하다 하면 학교 또는 뭐 생활했던 직장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요청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분류검사라고는 각종 심리검사들 통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면접조사를 통해서 심층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종합적인 개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게 분류심사이다. 이러한 분류심사는 이제 바로 처우에 연계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직원이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직원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춰가도록 교육 훈련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보다 더 특성화되고 소규모화됐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그러한 그러한 분리심사 결과에 따라서 개별초를 하게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논의하는 게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교정 당국에서도 우리가 교정청을 독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하는 이유는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소위 교정의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법무부 장관의 내부 조직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교정본부랑 없이 따로 있다면 그러한 목적에 맞는 직원을 채용과 교육 훈련과 외부 기관과의 연계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일련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뀌고 다양한 정책이 뭐 실험적이도 좋은데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각 교정 시설들은 적합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제는 예청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법무부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죠? 자, 검찰청 예청 나가 있죠. 지금 나가 있지 않은 범죄예방정책국도 나와서 할 수 있겠죠. 그 특성대로.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옛날 출입국, 외국인 본부, 외국인 처우 같은 그리고 교정청 그런 부분들은 예청으로 나오고 안에 있는 법무심의실, 정책, 인사 파트들 그리고 예청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만 법무부에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구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뭐 직원만 해도 그죠? 직원만도 16,000 조직, 교정의원 5,000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인사 이런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잘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직원의 채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사회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계성을 갖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래서 분류 심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는 걸까요? 한국 교정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말고사에 대한 준비들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